그 의사결정 이론 계속 이어나가면 의사결정론자들은 의사결정이 행정활동의 핵심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논리적 실증주의에 따라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할 거 그걸 제시했다.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서 사실의 영역에 행정연구를 국한시킬 것을 제안을 했다. 그 얘기를 했어. 그리고 분석 단위로 의사결정론의 분석 단위는 개인의 의사결정인데 왜 개인을 분석 단위로 삼는지 집단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행태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의사결정인지 거기에 대한 논리를 설명을 했어. 그리고 이제 허버트 사이먼은 의사결정 모형으로서 이 만족 모형, satisficing 모델을 제시를 해. satisficing 모델은 여러분들이 그 정책학 시간에서 배운 그 만족 모형이 아니라 합리 모형, rational 모델이라고 여러분들 그 혹시 정책학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그 용어를 들어본 경험이 있을까요? 만족 모형에 대비되는 거. 만족 합리 모형은 경제학자들이 주로 채택하는 모형이고 경제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이라 그러면 만족 모형은 행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이야. 경제인은 영어로는 이제 economic man, 합리 모형 그다음에 행정인은 administrative man. 만족 모형하고 합리 모형하고 어떻게 틀리냐? 합리 모형은 그 합리성에 순수한 합리성에 입각해 있어. pure rationality. 반면에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에 입각한 모형이야. 순수 합리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순수를 perfect라고 생각하면 돼. 완벽한 합리성에 입각한 모형이야. 그에 반해서 만족 모형은 합리성이 제약이 있다 이거. 의사결정자의 합리성이 제약. 모두의 설명에서 의사결정의 조건이 뭐라 그랬지? 합리성의 제약으로 인해서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조건이다. 만족스러운 대안 정도면 괜찮다, 좋다 이런 거. 그것이 이제 합리 모형보다는 만족 모형이 현실적인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의사결정 과정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만족 모형을 제시를 해요. 우리가 통상 만족 모형에 대해서 더 언급하기 전에 의사결정 과정을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해요. 물론 저 단계에 따라서 단계를 다 완벽하게 거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의사결정은 저런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 우선 가치를 확인하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활동 그러면은 자료를 수집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 했어, 그지? 그거야. 가치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가치에 입각해서 추구하는 가치.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입각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 목표를 설정하는데, 목표를 달성하는데, 추구하는 데 있어서 봉착하는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대안이라는 것은 솔루션이야, 그지? 솔루션을 모색을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배열을 해놨어. 일반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가 소셜 밸류가 뭐냐? 그러면은 돈, 권력, 명예, 지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일반적인 보편 물론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응? 그리고 이 가치를 갖다가 배열을 해. 중요한 가치를. 그 다음에 이 가치들 간에 우선순위를 매겨. 우선순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할 거고, 어떤 사람은 돈보다는 지위를 더 중요시 여길 수도 있고, 아무튼 사람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갖다가 배열을 한단 말이야. 배열을 한 다음에 이 가치를 얻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뭘 할까? 그래서 학생이야. 행정학과 학생이야. 그래서 행시 합격하면 저런 가치를 다 얻을 것 같아. 그럼 행시 합격이라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야. 응? 행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일 취약점이 행정학이야. 행정학. 뭐 경제학이 될 수도 있겠지. 예를 든 거야. 행정학 성적이 부진해. 그게 행정학만 잘하면은 합격할 것 같아. 그러면 행정학이 성적 부진하는 것이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행정학 성적 을 올리기 위해서 뭐 신림동 학원에 등록할 수도 있고, 가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재용 교수님의 행정학 이론을 들을 수도 있고, 이게 대안이 되는 거지. 그 중에서 이 대안들이 각각이 가져다 주는 코스트가 있고 베네핏이 있잖아. 그지? 코스트와 베네핏. 코스트를 따지고 베네핏을 따져서 그 중에서 가장 코스트와 베네핏의 차이가 큰 것이 대안이 되겠지. 그지? 봐봐. 여기서도 보면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대안을 선택하지. 대안의 선택 기준이 뭐니? 효율성이지, 그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사결정 과정이, 보편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이제 5단계로 구성된다고 봤을 때, 합리 모형은, 만족 모형이 어떤 차이냐 하면은, 합리 모형은 대안들 이렇게 보면은 문제도 확인하는 것도 있잖아. 이거 봐봐.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어. 설정을 했는데 문제가 뭔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과연 뭐가 가장 큰 문제인지를 갖다가 그 복잡한 계산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그게 망라적으로 문제를 확인할 수 할 수 있다는 거. 상황의 복잡성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순수 합리성이야. 그리고 이걸 내가 지금 고시를 합격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그 장애물이 있을까? 그걸 갖다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비춰서 망라적으로 그걸 문제점을 확인하는 거. 어떤 사람은 합리성의 제약 때문에 다 확인을 못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이제 앞에 부분이 뭐냐? 그게 순수 합리성에 입각한 의사결정이야. 모든 상황,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복잡성을 다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대안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대안, 가능한 모든 대안을 다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소수의 몇몇 대안만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전자에 입각한 것이 합리 모형의 순수 합리성에 입각한 의사결정이야. 그 다음에 각각의 대안을 갖다가 평가를 한단 말이야. 코스트와 베네핏을 평가를 하는데, 각각의 대안이 가져다 줄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야. 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코스트와 베네핏을 각 대안별로 망라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전자가 순수 합리성이 강한 의사결정. 다시 말해서 만족 모형에 따른 그런 의사결정을 갖다가 우리는 만족 모형에 따른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인간은 합리성의 제약 때문에
만족모형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 합리적인 최적에 대한, 그걸 갖다 가장 합리적인 대안, 최적에 대안이라고 그래.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는 거. 합리성이 제약 때문에. 오로지 만족스러운 대안만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거. 만족스러운 대안이라는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이해해요. 그 다음에 모든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용할 수 있는 일부 대안만 고려하고 각 대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예측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예측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만족 모형보다는 합리 모형보다는 만족 모형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만족 모형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만족 모형이 합리 모형보다도 현실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더 잘 설명하고 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이거야. 순수 합리성보다는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해됐지? 두 번째, 조직인의 결정은 단지 합리성에 근접할 뿐이다. 여기서 합리성이란 어떤 합리성의 의미지? 합리성에 근접할 뿐이다. 순수 합리성. 모든 대안의 비용 효과를 다 고려해야 최적을 대안이 선택하기보다는 가용할 대안 중에서 일부의 비용 효과만 고려해요.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 이해되지? 응? 이해되지? 이거를 쭉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여러분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미리 설명한 거야. 그 설명을 들었으면 이 문장들이 이해가 돼야 돼. 그지? 의사결정자의 왜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느냐. 합리성의 제약 때문이라고 그랬어. 그 합리성을 제약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인지적, 문화적 한계 요인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은 제약이 된다. 그래서 인간 합리성을 제약하는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인지적, 문화적 요인 등등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 다른 말로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 목표 달성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충분히,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만족스러운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거. 그게 이제 만족 모형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런 말이란 말이야. 됐지? 어? 그러면 합리성을 우리가 제약하는 요인들이 뭐냐,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자가 순수 합리성에 입각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을 가로막는 요인이 뭐냐. 그냥 목표의 달성에 충분히, 그 정도면 충분히 기여할 만한, 충분히 완벽하게 기여할 만한 그런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 충분히 기여할 만한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합리성의 제약 요인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인지 능력의 한계. 인간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지. 인간 능력. 계산 능력도 있을 거고, 정보의 한계도 있을 거고, 정보의 한계도 있고, 계산 능력의 한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지금 얘기했지만, 정보와 관심의 부재일 수도 있고, 만약에 합리 모형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안에 필이 팍 꽂혀가지고 그것만 하루 종일 고민을 하면은 합리 모형에 가까운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지? 그런데 인간은 관심 대상이 많어. 어텐션을 줘야 될 게 많어. 어디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고민할 수가 없어. 먹고 사는 문제도 고민해야 되고, 뭐 다른 고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지? 그래서 관심의 부재라기보다도 관심의 확산이에요, 확산. 정확한 표현. 여러 가지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만 관심을 집중시켜서 그 문제만 계속 고민할 수는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의 부재 또는 확산, 이런 것들이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완벽한 합리성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조직 목표가 명확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실제에서는 조직 목표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야. 모호하단 말이야. 조직 목표가 명확하면 정확하게 목표가 들어왔어. 아까처럼 무슨 행시 합격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 확인이라든지 대안을 망라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고. 우리가 특히 공공기관에서 공공조직에서의 목표라는 것은 되게 모호해. 민간 조직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아. 아주 명확하지 않아. 조직 목표의 모호성, 그 다음에 조직 개인의 가치와 습관일 수도 있어.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떤 대안은 그냥 배제해버려. 습관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와 가치가 조직 목표가 어떤 대안들은 자기 가치에 부합되지 않아. 자기의 개인적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자에. 개인적 가치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대안을 배제해버릴 수도 있어. 어떤 예가 있을까? 도저히 그건 대안이 될 수 없어. 내 가치와 너무 어긋나. 굉장히 이것도 좀 조악하고 살벌한 얘기일지도 몰라. 한 가정이 경제적 위기에 봉착을 했어. 그 경제적 위기를 타파를 해야 돼. 잘못하면은 길거리에 쫓겨날 것 같아. 길거리에 쫓겨나서 다 굶어 죽을 아사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했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 중에 하나가 식소를 줄이는 방법도 될 수 있지. 우리 어머님이 너무 많이 병원비도 많이 쓰고 그냥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니를 고려장 시키자. 이게 대안이야. 조선시대 때는 고려시대 때는 고려장이 있었으니까. 응? 그런데 그거는 도저히 내 가치에 어긋나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자유민주 체제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구현하는 그런 대안들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 그렇지? 응? 가치 체제에 너무 어긋난단 말이야. 그래서 개인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아서 그냥 빼버릴 수도 있어. 그건 도저히 그거는 내가 고려할 수가 없어. 그런 부분. 문화의 제약도 있어. 아까 지금 얘기한 것도 이제 그거 비슷한가. 고려장 같은 거는 문화적 가치와 배치되는 거.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문화적 가치에 배치돼서 도저히 그 대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걸 되게 싫어해. 평등, 절대적 평등 이런 거. 절대적 평등을 싫어해서 뭐 그런 평등을 구현하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당장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소셜리스트라는 그런 오명을 쓰게 돼. 저 사람 사회주의자. 평등에 대해서 이게 함부로 얘기를 못 해. 함부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평등을 구현하자. 완전 평등을 말하는 거야. 절대적 평등. 이런 얘기 했다가는 거의 몰매 맞아. 근데 그런 얘기는 유럽에서는 미국보다는 훨씬 더 쉽게 통용이 돼. 그들은 사회주의적 가치가 유럽 사람들은 훨씬 더 그 문화 속에 많이 녹아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해. 유럽이 미국보다도 훨씬 더 사회보장 제도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평등에 대한 존중, 중요성, 평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들은
모든 국가마다 보편적인 가치도 있지만은 국가별로 다른 가치들이 있어, 그지? 특정의 가치는 어떤 나라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워. 예? 그러니까 같은 대안이라도 우리 사회보장제도를 구현하자. 이 나라 사람들 모두 잘 살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쉽게 수용되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어. 그건 뭐냐? 문화적 전통과 가치 차이에 의해서 비롯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이제 만족돼야 하는 선택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합리성을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